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권 설정, 일단 가등기 담보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가등기 담보 계약의 당사자, 당연히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와 권자가 되겠죠. 그 전제가 되는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채권 계약 당사자, 그 사람은 채권자와 채무자이겠지만 가등기 담보 계약의 당사자는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와 가등기 담보권자가 되겠죠. 왜 그렇게 나눠보냐면은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 물상보증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제3자 물상보증인이 가등기 담보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라면 이 사람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아닐 수 있는 거죠.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권자가 될 것이고 부종성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 명의자가 동일인이어야 하지만 당연히 부종성 때문에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의 경우에 비추어 제3자의 가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목에 그쳐버리면은 그 가등기 담보권을 명의 신탁하는 꼴이 발생하겠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가등기 명의인 제3자 중 누구에게도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채권자와 채무자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은 그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유효하다라는 거. 따라서 이와 같이 제3자 명의의 가등기를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은 제3자 명의의 가등기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라 할 수 없다. 즉 유효한 등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담보권이 존재하니까 그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인 것이 보통이겠지만 담보권 실행 시에 금전 채권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정 계약 당시에 금전 채권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저당권 쪽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피담보 채권은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에 한정되는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학설은 넓게 보지만 판례는 가등기 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토지매매 대금 등의 지급 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에 제재 내지 보상을 위하여 소유권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가등기 담보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의한 채권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매매잔대금 또는 물품, 선급금 반환채권,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채권, 공사대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한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채무불이행 시 일정한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등기 담보권은 등기 등록 가능한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 해놓고 법 조문에서 다만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제외한다 이라는데 전세권, 저당권부, 권리질권 이런 것들은 등기 대상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담보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담보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등기 담보법을 적용시켜 버리면은
부송성이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 조문 자체에서 이러한 담보권에 대한 가등기 담보권 적용은 안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것. 따라서 그것이 아닌 등기 등록 대상이 되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 이런 것들이 이론상 가등기 담보권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는 소유권을 대상으로 해서 활용되죠. 그 외에 등기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등기된 선박, 자동차, 항공기, 중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도 이론상 일단 그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는 없으니까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 판례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시면은 저당권 설정과 달리 담보되는 채권의 기재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액이 이자, 변제기 등이 공시되지 않으므로 설정자는 담보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고 제3자는 예청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따라서 등기부의 기재 형식만으로는 가등기 담보법상의 가등기인지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은 이걸 밝히기 위해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 인체로 그 순위를 보유하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므로 그 범위에서는 담보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을 가진다라는 거.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실체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순위 보전적 효력은 있는데 실체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근데 담보 가등기인 경우에는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 그 가등기 담보권 가등기 인체로 그 순위에 따라서 저당권처럼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가등기 담보권도 당연히 재산권으로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단 담보권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과 함께 이전해야 됩니다. 그걸 수반성이라 하고 이전 방법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물권 이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인 경우에는 등기까지 있어야 성립 또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이때 이 등기는 가등기 권리 이전에 부기등기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 정도 하겠습니다. 가등기 담보권부 채권양도 피담보 채권양도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들은 채권법 총론에서 공부를 합니다.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당사자끼리만의 계약으로 양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승낙 등이 있어야 된다는 것. 특히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정서에 의해서 통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피담보 채권의 범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관한 민법 360조 규정을 준용한다. 법 조문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기재 형식만 다르지만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한다는 거, 그리고 담보권 실행 비용 이런 것들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 다음에 목적물의 범위, 저당권에서 공부했던 거 그대로 가등기 담보권에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를 가지고 담보적 역할을 수행했는데 그에 의해서 채무자에게 너무나 과학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법을 만들어서 기존에 활용되던 그 담보 형태에 대해서 제한을 가해서 법에서 저당권과 유사하게 되도록 만들어 둔 겁니다. 부합물, 종물, 과실에 관한 그
것들은 저당권에 있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 당연히 담보물건으로서 물상대위성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여기서 이게 여기에 적용돼 이런 걸 공부할 게 아니고 저당권 쪽에서 공부해 온 걸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가등기 담보 목적물의 점유 사용,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는 그 담보권 실행이 있기까지는 담보 목적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든 대외적으로든 가등기만 돼 있으니까 가등기 담보권 설정해 준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구에 소유자가 A로 있고 돈 빌릴 때 부동산 가지고 돈을 빌리면은 종래에는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돈을 빌리는데 이 가등기를 가지고 빌리는 것은 그 목적 부동산 갑구에 A가 소유자로 돼 있을 때 순위번호 다음 순위로 들어가서 가등기를 해두는 겁니다. 가등기만 해놓고 저당권이 설정되었던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었던 원소유자가 계속 점유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설정자일 것이고 따라서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제3자를 위해서 용익물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제3자가 현실적으로 가등기가 있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전세권이나 임차권, 지상권 이런 것을 취득하기를 꺼리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법적으로는 제3자에게 용익권 설정할 수 있다는 것. 당연히 갑구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도 그것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를 위해서 얼구에 저당권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전에 설정된 용익물권은 가등기에 우선하므로 용익물권은 여전히 존속하게 될 것이고 담보권자는 다른 사람 전세권 등의 제한이 있는 그 가등기 담보권 취득하고 실행되어도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하더라도 그런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등기부를 보고 알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조세공과금은 당연히 설정자가 부담하고 설정자가 목적물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킨 때에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상액은 당연히 피담보 채권액을 한도로 할 것이고 설정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비록 그것이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취득된 것이라 하더라도 목적물 인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당연히 청산금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 관계가 있을 것이고 가등기 담보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거나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우선적 효력, 특히 법 조문에서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 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담보 가등기를 마친 때 그 저당권 설정 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본다. 법 조문에서 아예 딱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판례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고 그래서 저당권에 있어서 저당권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실제로는 등기부 보면 전부 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법무사 생활을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수도 없이 해봤지만 단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는 저당권 위주로 공부를 하지만 실제 등기부에서도 저당권 설정 등기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받고 그런데 가등기의 경우에는 그냥 가등기를 받는데 이론상으로는 근가등기 담보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발생한 채권을 기존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에 추가할 수도 있으나 가등기 담보권 설정 후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앞에 피담보 채권이 증액되어 버리면 제3자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즉 후순위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들끼리만의 피담보 채권 추가 확장 부분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 가등기 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채권자는 가등기 담보권을 그 피담보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됐죠.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가등기 담보권 실행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권리 취득에 의한 사적 실행, 기속, 청산 방법, 그다음에 경매에 의한 공적 실행, 처분 청산형이 인정되고 사적인 처분 청산 방법은 가등기 담보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론상으로는 가등기 담보권이 법 조문대로 하면은 저당권보다 효력이 약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은 가등기 담보권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을 확장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활용되어 왔던 가등기에 기한 담보 형태의 효력을 약화, 제한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입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권리 취득, 기속 청산 방법에 의한 실행. 일단 가등기 담보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또는 그 물상보증인 가등기 담보물의 제3취득자 어떤 그 현재 소유자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라는 것. 그 통지에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평가액과 민법 360조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 규정된 채권액을 명시해야 된다. 이 경우에 부동산이 2개 이상인 때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해서 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과 비용을 명시해야 되고, 채권자는 일단 통지하면 되고 그가 통지한 청산금 수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통지하고 나서 일단 그 청산금에 대해 다툴 수 없고, 실제 문제가 되면은 채무자 쪽에서는 뭐 평가액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이때 청산금 없다는 취지의 가등기 담보권자의 실행 통지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 없이 본등기 청구 내지 인도 청구에 응한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위 청산금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어쨌든 청산금 평가 방법에 대해서 법상 제한은 없다라는 거. 통지 시기 변제기 후라면 언제라도 상관없다라는 거. 통지 방법 법상 일단은 제한 없다.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통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에 의한 통지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데 나중에 가서 소송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뭐 카톡이나 핸드폰 문자라도 통지를 해서 상대방이 인지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뭐 갱신거절 통지, 지금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임대인 쪽에서는 종료되기 2달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말로 하면은 통지했다는 걸 확정할 수가 없죠. 뭐 임차인 쪽에서도 뭐 말로 할 때는 그때 뭐 통지 뭐 했는데 뭐 좀 사정 봐주라 할지 모르겠지만 소송 들어가면 들은 적 없다 하겠죠.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내용 증명을 또 보내면은 또 기간이 또 뭐 저쪽에서 뭐 수취인 불명해 가지고 수취인 또 뭐 부재 뭐 배문 부재해 가지고 돌아오는 수가 있으니까 그 미리 핸드폰 문자 또는 카톡 문자, 핸드폰 문자는
그 상대방이 수신을 했는지 안 됐는지 잘 알 수가 없죠. 카톡은 딱 알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캡처 사진을 딱 보장하면은 그 의사 도달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 됩니다. 통지 누락의 효과 및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 보증인뿐만 아니라 가등기 담보권 설정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이들 모두에게 해야 되고,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 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청산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등의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때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 그 정도 하고, 위 실행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청산에 들어간다는 거.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다는 거. 청산 방법, 청산금을 설정자에게 지급할 것을 상환으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 및 인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이때 청산금은 실행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는 것. 그래서 10억짜리 부동산에 1억 빌려주고 가등기를 했을 때는 청산하게 되면 9억은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그 목적 부동산에 가등기보다 앞에 있는 저당권이 있으면 그거는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그 채권액을 공제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 청산금은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가등기 담보에서 담보된 채권과 선순위 담보권 등에서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라는 거. 그 정도 하겠습니다. 청산금 중권자,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 그리고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 채권자가 청구권자가 된다라는 거. 예컨대 그 소유자가 있고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한 게 있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청산할 때 목적물 가액에서 가등기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고 돌려줘야 되는데, 그때 설정자만 있다면 그 설정자한테 주면 되겠지만 그 이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자가 있다면 청산금 범위 안에서 보증금 반환해야 될 거라는 거. 물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하면 그 후순위 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겠지만 청산금 범위 내에서는 보증금 받아갈 수 있다는 것. 청산금 지급 시기 청산기간 만료시라는 거. 청산금 채권이 압류 또는 감류된 경우라면 그 기간 경과 후에 공탁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효과, 가등기 담보권자가 위와 같은 실행 통지와 청산을 거쳐 담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청산금 지급 채무와 부동산 소유권 인등기 및 인도 채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결국에는 이 상태는 매매와 유사한 형태가 되겠죠. 법정지상권, 저당권 쪽에서 보고 왔습니다.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다가 가등기 담보권 실행으로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다면 그 법상 지상권 취득을 인정한다라는 거. 채무자 등은 청산금 변제받을 때까지 청산기간이 경과되고 나서도 채권자가 청산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는
반환시까지 이자와 손해배상금 포함한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말소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정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채무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또는 승인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 때에는 말소 청구하지 못한다. 그 10년 지나버리면은 그 정상금 채무 소멸시효로 소멸되어 버릴 거고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은 그 선의 제3자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이게 10년이 되기 전에 일어났다면은 당연히 청산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여기에 판례가 요거 10년 제척 기간으로 봤다는 거 확인하시는 거고 그러니까는 저 규정이 저렇게 안 보더라도 법리상 당연한 것인데 판례가 확정을 한 것이다.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한 본등기효력 각 규정들을 위반한 그 본등기는 무효다는 거, 뭐 정상금 지급하지 않고 뭐 본등기가 되거나 또는 뭐 그 정상기간 경과하지 않고 뭐 본등기를 했다든가 그러면은 그것은 일단 무효가 되는데 나중에라도 정상금을 지급하고 또는 정상금이 없었다든가 이러면은 그 통지하고 2개월이 경과하면은 실체 법률 관계와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할 수 있다는 것, 일종의 무효 등기의 유용 현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으로 경매를 실행하면 그것은 일단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